안녕하세요. 정말 얼마 전에 상상도 하기 싫은 소름 끼치는 일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꼭 제보를 하라고 네가 겪은 거는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고 말을 해주어서 용기를 내었네요. 저는 정말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이 아빠입니다. 그것도 4명의 아이 아빠예요. 삼성전자에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스카웃되어서 억대 연봉을 받고 아이들 키우는데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힘들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제 밑으로는 아이들도 4명이나 있고 아내도 있으니까 힘든 티를 냈으면 안 되었지요. 그래도 전에는 삼성도 다니고 꽤나 스펙이 좋은 편이어서 돈 버는 것에 있어서 제가 부족함이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한테도 못 해준 적도 없어요. 항상 생일 때면 명품백도 사주고 해주고 싶은 거는 나름대로 다 해주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갔고 그랬거든요. 아들 4명은 아빠 아빠 하면서 잘 따랐고요. 아들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오히려 아이들은 아빠를 더 잘 따랐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약간 잔소리를 많이 하고 본인들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잔소리 안 하는 저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저는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부족한 것 없이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직장인으로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애들 생각하면서 버티며 살아온 한 사람이었지요. 그런 저에게 평범하디 평범한 삶을 살고 큰 트러블 없이 살아온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오줌이 나오는 거였어요. 고름도 나오고 이상하다 싶었지요. 워낙에 평소에는 바쁘니까 그냥 약국에 가서 혈뇨가 나오는데 약 좀 주세요. 요즘 너무 무리를 해서 혈뇨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약 대충 받아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약사가 혈뇨면 그래도 비뇨기과라도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번 달에도 약 받아가셨는데 이번 달에도 또 혈뇨 나오신 거 보면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약사의 한마디에 저는 순간 무섭더라고요. 내가 내 몸을 너무 안 돌보고 지금 사는 걸까?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날 저는 반차를 내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대신에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워낙에 직장 근처에 있는 병원들은 점심시간에 직장인들로 북적북적거리니까 가지는 못했고 주변에 엄청 낡고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인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은퇴하지 않고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갔습니다. 뭐 진료를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그 병원 앞에 남초 집단 회사 사무실이 몇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가자마자 뭐 때문에 왔어? 혈뇨 때문에 왔습니다. 정간호사, 그러면 이 사람 혈액 검사랑 소변 받고 해봐. 그 할아버지는 약간 저를 보자마자 아싸리 건수 잡았다, 돈 뽑아 먹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검사를 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검사 받는 데만 거의 2시간 정도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의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정계정맥류네. 그러니까 혈뇨 나오고 무정자증인 거지. 이거 앓은 지 꽤 되었는데? 그동안은 무정자증 증상만 있다가 이제 이게 세월이 많이 흐르니 혈뇨도 나오는 거고, 젊은 사내가 벌써부터 정계정맥류 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결혼은 했는가? 무정자증인데. 의사는 코에 걸친 안경을 쓸어 올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정자증이라고? 말도 안 돼. 저는 당연히 그 의사가 돌팔이이고 망해가는 병원에 내일 모레 쓰러질 것 같은 상태로 있으니까 이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선생님, 검사 결과 정확한 겁니까? 저는 제가 무정자증인지도 모르고 잘 살아왔는데요. 아이도 4명이나 있고 다 아들입니다. 어? 아니, 결혼도 하고 아이가 4명이라고? 무정자증이 아이가 4명일 확률은 로또를 3번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아이가 정말로 4명이야? 4명? 의사 선생님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는 종이컵에 있는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러더라고요. 의사로서 말하자면 무정자증이 아들 4명 갖는 것은 불가능하네. 생각을 해보세.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나. 게다가 자네는 무정자증의 그 정도가 심해서 아예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정자가 보이지 않는 정도야. 다른 사람들은 한두 개의 정자가 있어서 희망이 있을 수는 있어도 자네는 아니라고. 일단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많으니 자네가 4명 아이를 가졌다는 게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나. 의사는 자세를 고쳐잡고 저에게 진지하게 말을 해주었어요. 저도 무척이나 당황스러웠고 이게 진짜인가 싶었습니다. 반차를 낸 저는 병원 진료가 끝나고 집에도 못 가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뱅뱅 돌았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요즘 변호사 수임료 괜찮냐? 너 돈 쓸어 모으지? 야, 말도 마. 요즘 사람들 변호사 고용하고 수임료 안 주는 사람 많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 이제는 변호사도 개인 어필 시대이고 사무실 낸다고 사람들 찾아오거나 그러지 않아. 너 나한테 의뢰할 거 없냐? 친구니까 싸게 해줄게. 저는 솔직하게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미쳤네. 야, 네가 무정자증인데 20년간 아들을 4명 낳았다고? 그 세월간 네가 무정자증인 걸 모른 너도 신기하다. 솔직히 친구고 뭐고 변호사로서 많은 판례를 보면서 산 나로서 말하자면 네 아내 불륜이야. 무정자증이 아이 갖는 거는 거의 확률이 낮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자기 무정자증인데 아내가 임신했다고 이상하다고 하면서 찾아오고 친자검사하는 사람들 많아. 다들 불일치 나와서 소송 걸고. 에휴, 너 어쩌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라. 내가 봤을 때는 불륜이고 너도 친자검사 해라. 친구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의심하고 있는 것은 맞았지만 부정을 했거든요. 에이, 설마 아니겠지. 에이, 설마 아닐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친구의 말도 머릿속으로 맴돌고 그 비뇨기과 할아버지가 저에게 한 말도 머릿속에서 잊히지가 않았어요. 꽤나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결국 일단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자는 아이들의 방에 가서 몰래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막내는 제가 머리카락을 뽑은 순간 눈을 번쩍 뜨면서 아빠, 왜 내 머리카락을 뽑아? 우는 바람에 아내가 깰까봐 너무 노심초사했네요. 그렇게 아내 몰래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뽑고 저는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친자검사에 의뢰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내의 핸드폰을 뒤지고 불륜남과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내의 핸드폰에는 불륜을 의심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었어요. 아내는 그저 일을 잠깐씩 하거나 아이를 돌보는데 본인의 시간을 다 투자하는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거든요. 너무너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카톡에서 유독 친해 보이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제 직장 동료이자 저희 아파트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랑은 대학 동기였다가 삼성전자에 같이 입사하게 되어서 꽤나 친했거든요. 그 친구도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저도 이직을 해서 이직한 이후에는 잘 만나지 않게 되었고 오다 가다 얼굴 마주치면 인사하고 딱 그뿐이었습니다. 다만 초반에 같은 아파트 살고 삼성전자에 다니니까 아무래도 자주 만나긴 했어요. 둘 다 결혼을 해서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까 자주 주말에 같이 놀러 가기도 했고 좋았지요. 어느 순간 바빠서 서로 멀어지긴 했지만 저는 아내가 그놈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간 직감할 수 있었지요. 그놈이 내 아내랑 바람을 피웠구나. 이 도라이 새끼가 정말로 미쳤구나. 남의 아내를 탐내고 가정도 있는 놈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심정일 뿐이었고 그 어떠한 물증도 없었죠.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어쩌면 좋나. 도대체 어떻게 아내의 불륜남을 잡고 나는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걸까 하면서 솔직히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살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손수 상간남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검사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불일치입니다.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줄을 딱 읽은 순간 예상을 했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와야 할 게 오고야 말았는데 예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몇 번이나 돌려봤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구나. 손을 달달달 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가 났어요. 바로 저는 밑집으로 찾아갔어요. 안태근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유력하게 아내의 불륜남이라고 지목한 그 남자였습니다. 야, 이 안택은 개놈 자식아. 범죄자놈. 남의 아내랑 그 집거리를 20년 동안 나 몰래 해? 그러고도 니놈이 사람이야? 안택은 개놈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안태근은 아니 형님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아니 제가 형님 아내를 왜 탐내고 왜 만나요? 나 참 갑자기 자다가 벼락 맞게 생겼네. 내가 무정자증인데 내 아내가 20년간 내 아이를 4명이나 낳았어. 얼마 전에 친자 검사하니까 전부 불일치 떴고 아내 핸드폰 보니까 최근까지도 너랑 대화를 나눴더라.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네가 내 아내한테 언제 줄 거냐고 빨리 달라고 그랬지? 주긴 뭘 줘. 변태놈, 쓰레기, 재활용도 안 되는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주먹을 들어 그놈을 때리려고 한 순간 그놈이 형님 무슨 소설을 쓰시는 거예요? 좀 이거 주먹 좀 놔보고 이야기해요. 제가 결백하다는 거 다 보여드릴 테니까. 안태근의 억울하다는 목소리에 놀란 저는 속으로 얼마나 뻔뻔하길래 이렇게까지 악을 쓰며 부정하는 거지?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 하고 때리려고 하던 손을 내리고 그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형님, 내가 아무리 막장이라고 하더라도 형님과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고 직장도 함께 나눴었고
대학도 같이 나왔는데 내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형님? 제발 좀. 갑자기 안태근은 안방으로 가더니 장롱 깊은 곳에서 서류를 하나 꺼내왔어요. 나 안태근은 박유림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 서류였습니다. 박유림은 저희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아니, 내 아내가 너한테 돈을 빌렸다고?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하니 안태근은 형님한테 비밀로 하기로 했었는데 형님 와이프가 첫째 낳기 전에 저한테 연락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큰일 났다고 했어요. 뭔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자세히는 묻지 말고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잠깐만 빼달라고, 전세자금 빼고 월세로 잠깐 돌려야 한다고,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돈을 형님 몰래 가져가서 어디에 썼나봐요. 뭐 손실이 난 것인지 빨리 돈을 메워야 한다고 저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그거를 아직도 안 갖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 돈 받으려고 당신 아내 박유림 씨한테 이도 저도 못하고 벌벌거리면서 문자하는 거예요. 연인 관계가 아니라. 미치겠네. 저희 아내도 알고 아내는 형한테 빨리 말해서 돈 받으라고 하는데 박유림 씨가 남편한테만큼은 제발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긴 시간 그 돈도 다 못 받고 제발 좀 달라고 한 거잖아요. 좀 주라고. 한 번만 주라고. 이상한 게 아니라요. 미치겠네.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불륜 나무로 몰리고. 형 좀 나를 좀 믿어요. 형 아내보다 나랑 형이 알고 지낸 세월이 더 길잖아요. 저는 미안하다.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나봐. 그러네. 내가 미쳤네. 알겠어. 미안해. 그리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전세자금 2억으로 신혼집에 들어왔고 그 중에 1억 8천은 제 돈이고 나머지 2천이 아내 돈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아버지한테 증여받을 게 있어서 서류랑 법적인 문제로 신혼집 계약을 제 명의로 못하고 아내 명의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저 몰래 중간에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월세로 돌렸고 그 전세금을 어디론가 홀라당 날려버린 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요. 그 집에서 거의 20년 넘게 살고 있었고요. 저는 그 사이에 그 집주인 얼굴을 본 적은 손에 꼽습니다. 초반에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빼고는 본 적도 없었고 전부 다 아내가 알아서 했으니까요. 저는 설마 했어요. 아니겠지 했습니다. 설마 집주인이랑? 에이 싶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말하니까 야, 니는 아직 세상을 덜 살았구나. 이 세상이 얼마나 찌들고 더러운지 네가 좀 알아야겠는데? 집주인이랑 바람난 거는 약과야. 시모랑 시부랑 이런 사람이랑도 불륜하는 게 이 세상이다. 내가 변호사 일하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 에휴, 일단 그럼 집주인 뒷조사부터 해라.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사람을 써서 아내를 일주일 정도 따라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20년 넘게 집주인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것을요. 아이를 가지지 않았을 때 아내는 도박에 빠졌나 봐요. 평범한 가정주부인 아내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튼 도박에 빠진 아내는 가지고 있었던 돈도 다 날리고 전세 자금까지 손을 댄 거였죠. 그게 빵꾸가 나니까 태근이한테 돈 빌리고 집주인한테 사정을 말하니 재력가인 집주인이 굉장히 따뜻하게 괜찮다고 남편분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까 돈 다 모으면 그때 전세자금 주어도 된다고, 사정이 힘들어 보이니까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아니, 어떤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월세도 안 받고 전세자금을 빌려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집주인은 어여쁜 제 아내에게 흑심이 있었던 거고, 아내는 집주인의 그런 모습, 그리고 재력이나 이런 것에 후광 효과를 느껴서 마음을 주게 된 거였고,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아이들의 얼굴이 집주인 얼굴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내 인생 20년을 바쳤는데 결국에 나는 애 아빠가 아니고, 아내는 나 몰래 바람나서 집주인과 미래를 즐기고, 이게 무슨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간남의 집에서 산 거였고요. 그 즉시 장롱에서 부동산 서류를 뒤졌습니다. 부동산 서류에서 나온 집주인의 집 주소. 저는 그곳에 찾아갔어요. 어떻게 운전한지도 몰랐지요. 남양주였나? 경기도 쪽 아치울 마을 그 근처에서 집주인은 살고 있었습니다. 뺀찌를 가져가서 집주인의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그때 그 집에서 한 아줌마가 나오더라고요. 성격도 엄청 드세 보이고 거의 무슨 선무당처럼 어마어마한 포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뭔데? 남의 집 문을 부수려고 그래? 팔자주름에 쥐점이 떡하니 나있고 시뻘건 립스틱을 바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돼지 껍데기처럼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거대한 콩벌레 같은 몸선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아내가 나와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보람의 아파트 703호 사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당신 남편이 내 아내랑 20년간 바람 피우고 있었던 사실 아세요? 제 아들들이 제 아들이 아니라 당신 남편 아들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제 아들인데 제 아들이 아니랍니다. 친자검사에서 제 아들이 아니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자 그 아주머니는 뭐? 소리를 치며 저에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자세히 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주인분이 부자인 게 아니라 그 집주인의 와이프분께서 어마어마한 재력가였고, 집주인은 그 재력에 숟가락을 얹어서 살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는 자기가 재력가니 너에게 너그럽게 대해주마. 어때? 내 재력, 능력, 인품? 멋있지? 하면서 달콤한 남자인 척을 한 거였습니다. 얼굴을 때리고 싶었어요. 그 집주인 아주머니는 이 사람이 진짜? 나가서 아주 꼴값을 다 떠네. 그러면 그쪽은 아내랑 이혼할 거죠? 네, 저는 당연히 이혼을 해야지요. 20년간 같이 살아온 사람이 바람 피웠는데 어떻게 이혼을 안 하겠어요? 그럼 저랑 같이 복수해요. 어쩐지 저번 주에 무당이 사람 조심하라고 조만간 사람 때문에 큰 코 다칠 일 생긴다고 했는데, 에이씨. 그런데 그때 집에 그 집주인이 들어왔어요. 저는 안쪽에 있어서 신발장에 들어온 집주인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신발을 벗으면서 나 배고파, 밥 줘, 이러더라고요. 아줌마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식탁에 있었던 콩시루떡 한 판을 손에다가 쥐고 그 집주인의 얼굴을 퍽 때렸습니다. 팥이 수수수 떨어지면서 팥 몇 개는 그 집주인의 콧구멍에 박히고, 집주인의 얼굴은 완전히 시루떡 범벅이었어요. 아줌마는 콩시루떡을 무슨 걸레짝처럼 들고 팍팍팍 집주인을 때리며, 야 이 개놈 자식아, 마누라 돈으로 밖에 나가서 부자인 척하고 세입자랑 바람 피우고 장난하냐? 오늘은 너 죽고 나 죽는 날이야. 오늘 너랑 나랑 재산 날이다. 그리고서는 성냥개비, 이쑤시개처럼 위태위태 호리호리한 집주인의 멱을 잡고
소파로 내치는 겁니다. 무슨 장군처럼 생긴 거대한 아줌마는 힘이 어찌나 센지 TV를 들어서 그 집주인의 몸탱이에 던졌어요. 으악거리는 집주인은 당신 왜 그래? 말로 하자고 말로 하면서 울부짖었지만 집주인에게 통하지는 않았지요. 아줌마는 집주인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너 오늘 제삿날이야 하면서 팍 찔렀어요. 집주인 콧구멍 찢어졌습니다. 소뚜껑처럼 굵은 손가락으로 팍 찔렀으니 찢어지고 집주인은 종이 인형처럼 아줌마한테 완전히 매타작을 당했어요. 사각 팬티 바람으로 쫓겨났고 거의 맞아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벌벌 떨었어요. 복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요. 그리고 아줌마가 저를 보고 말하더라고요. 친자 검사 또 해야 하죠? 불륜 입증해야 하니까 머리카락 필요하겠네. 기다려봐. 집주인의 목에 올라탄 아줌마는 양손으로 막 집주인의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아, 짱 아파. 하지 말라고. 내 머리. 머리카락 얼마 안 남아있던 집주인의 머리는 민둥산이 되어버렸고 양손 가득 머리카락을 뽑은 아줌마는 이거면 넉넉하죠? 씩 웃었습니다. 와, 저 대신 복수를 해줘서 통쾌하긴 했지만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빠르게 그 현장을 떠났고 집에 있는 아내를 보자마자 당신 미쳤구나. 우리 아이, 내 아이 아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장 꺼져. 소리를 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때 친자검사 확인서, 부정자증 등등을 다 말해주면서 꺼지라고 했지요. 아내는 놀라서 오해라고 했지만 오해는 개뿔, 꼭 오해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치니까 아내는 놀라서 집을 나가고 저는 처갓댁에 전화해서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거짓말, 농담하지 말게나 자네. 어떻게 해도 그런 농담을 하는 겐가? 내 딸은 그럴 리가 없다네. 소리를 치니까 저는 바로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서류를 본 장인은 벌벌 떨면서 쓰러졌고 장모님은 아내 뺨을 때리며 너 진짜 끝까지 부모 속을 썩이는구나. 내가 미쳐. 정말 미쳐. 소리를 빽 질렀어요. 에휴, 그렇게 저희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알고 보니 자기가 아빠의 자식이 아니란 것을 알고 오랜 시간 동안 충격받아서 저와 이야기도 안 하고 거의 방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품고 키운 정으로 끝까지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다시 저희는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내는 처갓댁에 가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서류 관련해서 처갓댁에 잠깐 갔는데 처갓댁 앞에서 어떤 여자가 머리채를 잡히고 속옷만 입은 채 빙그르르 어떤 아줌마한테 끌려다니면서 맞고 있었던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집주인 아내분과 제 아내였어요. 집주인 아내분은 너 죽어라, 죽어 하면서 집에서 가져온 신문지 몽둥이로 아내를 때리고 있었고 아내는 깍거리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넘어지면서 옆에 쓰레기장에 발을 헛디뎠고 그야말로 장관이 펼쳐졌지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다 온몸으로 받아냈고 멧돼지가 잡히는 소리, 꾸액 소리를 내면서 토를 하더라고요. 집주인 아내 아줌마는 에휴 더러워. 그딴 짓을 하니까 신이 그렇게 벌을 준 거지. 구데기에 빠져서 평생 인생 그렇게 살아라. 아주 잘 됐네. 하고 아내에게 침을 확 뱉고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와, 진짜 복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아줌마는 저를 보면서 아니, 왜 또 이쪽에 온 거야? 이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서류 관련해서 좀 찾아낼 게 있어서. 변호사 선임 안 한 거야? 마주치지 마.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어차피 같은 피해자고 우리도 마음고생 심하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도울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웠고 감사했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갈 곳을 잃었는데 다행히 그 아주머니 분께서 자기 아파트 다른 전셋집을 저에게 싸게 계약해 주신다고 해서 그곳에 아들들과 들어가서 지금은 아내와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저는 회사까지 한 달 동안 휴직을 하면서 마음을 돌보고 지금은 다행히 어느 정도 추스린 상태에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민사까지 가려고요. 그들이 아주 치밀하게 저를 속였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벌벌 떨리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하여튼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항상 밤잠 못 이루고 마음고생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음이 좀 나아져서 이제는 살만하네요. 아이들은 아버지, 저희가 피가 안 섞였다고 하더라도 20년간 아버지는 저희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저희도 없어요. 저희는 언제나 아버지 편이었어요. 이제 어머니는 머릿속에서 잊으세요. 저희가 든든하게 곁에서 지켜줄 거니까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했는지 몰랐지요. 정말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은 이 아이들이구나. 꼭 피가 섞여야지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식으로도 가족이 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아빠의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믿을 거는 우리 아이들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긴 소송 끝에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민사소송을 치르고 있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민사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뒤늦게 들은 건데 상간남 그곳이 터졌대요. 알이 터졌대요. 그 아내분이 너무 화가 나서 막 상간남을 집에서 밟고 때리다가 그곳이 터져서 병원에 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당이랑 같이 상간남을 막 때리고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기세고 무서운 아내를 떡하니 옆에 두고 그 아내 재력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아주 고마운 줄 모르고 그딴 짓을 하다가 딱 걸렸으니 처맞는 게 아주 당연한 것이었지요. 저는 정말로 아주 통쾌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씩 웃은 저는 재판에 나갔는데 상간남 얼굴이 완전히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것도 아내분이 때리셔서 그렇대요. 아유, 진짜 저 대신에 아주 화끈하게 복수해주신 그 아줌마분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마음도 약해서 복수할 생각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줌마 덕분에 제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허우적대고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했으니까요. 아내는 소문이 쫙 퍼져서 평소에 자주 나가던 교회도 못 나가게 되었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망가졌대요. 얼마나 꽃인지 몰랐어요. 아주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사실 고소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주고 뭐 참교육을 했지만 다친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다가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제발 바람 피우거나 그딴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방송국에 제보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친구들 말대로 이런 곳에 저의 이야기를 해서 저의 억울함과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으니 여러분도 조심하고 그러시라고 이렇게 힘들게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정말 사건을 회상하는 게 저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의 이야기만으로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냈어요. 제가 피해자로서 형사고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은 철저하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억울하고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 빠지고 죄 지은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인지 처절하게 알게 되었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진짜 죽이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뜰까 싶기도 했고요. 워낙에 사법기관이 구시대적이고 뜯어고쳐야 하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마음고생하고 죽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도 뭐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처벌을 받으니 마음은 좀 나아지긴 했네요. 이혼해야 하실 분들은 빨리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늦게 질질 끌어봤자 해결은 안 되고 내 마음의 멍만 진해지는 것 같네요. 만약에 제가 그날 비뇨기과를 안 갔으면 아마도 저는 평생 제 아이들이 제 핏줄이 아니란 것을 모르고 살았겠지요. 에휴, 어쩌면 모르는 게 약일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나중에 알면 더욱더 충격이 크니까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제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를 위로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겨내려고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우리가 왜 살겠어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죠. 하여튼 저의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행복만 하면서 우리 행복한 감정 마구마구 느끼면서 우리를 잘 돌보면서 살아봐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다양한 감정이 드는 일이 저에게 있는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해오고 아버지의 반이라도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아들들이라면 대부분 알 거예요. 아버지가 멋있어 보이고 내 눈앞에 있는 저 아버지를 내가 추월해서 더 잘 나가고 싶고 그런 감정을요. 우리 아버지는 저희 동네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부잣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면 그 어마어마한 재력에 입을 떡 벌리면서 네가 그 집 아들이구나. 어쩐지 귀티가 줄줄 난다 했다. 정말 대단한 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를 대우해 주었어요. 저는 그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고 돈이 많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거든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국수를 만들면서 겨우겨우 번 돈으로 아버지는 그걸 모아가지고 작은 철강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고물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대하게 커져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죠. 그걸 아버지가 손수 키워서 저희 지역에서 아빠의 사업체에 거래를 되려고 하는 사장님들이 널렸습니다. 한순간에 이방인 식구에서 아빠는 대한민국에서 자리를 떡하니 잡은 그런 당당하고도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성공한 것을 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다행히 제가 부모님의 좋은 부분을 잘 물려받아서 머리 같은 게 꽤나 좋았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능력이 없는데 숫자를 다루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각이 탁월했어요. 남들은 왜 이런 걸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한 번 기억한 거는 까먹지 않았고, 교과서도 한 번만 보면 다 기억해서 바로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대학을 가서 잘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게 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북한에서 넘어와서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감옥에 가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저희 집이 먼저 의심을 받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지켜준 것은 돈이었습니다. 삼촌교육대 시절 아무런 이유 없이 저희 가족 사람들이 끌려갈 뻔했어요. 길거리에서 침을 뱉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 사람은 우리 엄마의 조카였고, 그 조카를 잡으려고 경찰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조카는 원래 다른 집에서 살았는데 경찰이 찾는다는 말을 듣고 저희 집으로 도망쳐 온 거예요. 그나마 동네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쉽게 건들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을 잘 아니까요. 조사하러 왔습니다만 공무 집행 중이고 삼촌교육대 정신개조 관련으로 수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로 피의자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무서운 경찰이 우리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잠시만요 하면서 아빠를 찾으러 갔어요. 저는 막 뛰어서 뒤뜰에 있는 아빠를 불렀죠. 아빠, 무서운 사람들이 형을 잡아가려고 해요. 엄마가 도와달래요. 조카가 삼촌교육대에 붙잡혀가게 생겼다고. 정말로 큰일 났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뒷마당에서 잠시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했던 아빠는 조카가 삼촌교육대에 끌려가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담배를 버리고 달려갔어요. 저는 몰랐지만 그 시대에는 경찰들이 실적 같은 거를 올리기 위해서 죄도 없는데 사람들을 삼촌교육대에 보내버리고 그런 일이 정말로 허다했대요. 삼촌교육대에 가면 사람들이 반불구되는 것은 기본이고 전모 씨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생고문 당한 곳이었거든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분하고 무서웠습니다. 형이 끌려갈까봐. 형은 착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학생운동 같은 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의선상 위에 오르고 엄격한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정하고 경찰이 저희 형, 엄마의 조카를 잡으러 온 것 같았어요. 벌벌 떨리더라고요. 우리 형이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아빠가 나타나자 경찰들은 갑자기 허리를 쫙 피더라고요. 무슨 일이신가요? 한 사장님 저택이시군요. 갑자기 경찰들이 쫄더라고요. 그 경찰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었고 길에서 침을 뱉는 형을 보고 이놈 잡아서 실적 채워야겠다. 그냥 이 정도로 치부한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이거 그대로 냅두면 바로 삼촌교육대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는 서장한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우리 조카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 집 앞에 경찰도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러면서요. 그런데 그 서장의 장인이 우리 아빠 거래처이시고 아빠가 완전한 갑이어서 서장도 우리 아빠한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경찰들은 서장한테 연락을 받고 저희가 멀쩡한 사람을 잡을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어요. 우리 엄마는 경찰이 떠나자마자 대성통곡하면서 펑펑 울고 아이고 우리 준식이 잡혀갈 뻔했네.
얼마나 무섭던지. 애 아빠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파탄 날 뻔했어. 삼촌 교육대 가면 사람이 반병신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던데, 옆집에 순이 엄마는 아들 삼촌 교육대 가서 자살하고 그랬잖아. 우리 조카도 거기 끌려가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안달이 나던지. 아이고, 아이고, 미치겠다. 정말로 미치겠어. 형도 거의 그때 기진맥진해 있었어요. 아빠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도 집안에 어른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질 뻔했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때 알게 된 것이었죠. 아, 돈을 많이 벌어야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일에도 능구렁이처럼 쓱 하고 빠져나갈 수 있구나 하고요.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괴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도 아빠처럼 되어야지. 돈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때는 몰랐지만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정말로 많고, 돈은 결국 수단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빠의 사업이 크게 흔들릴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한번 쓰러졌었거든요. 우리 아빠 회사는 아빠가 없으면 아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인 아빠가 쓰러지니까 소위 쌩 난리가 난 것이었죠. 결국에 회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고, 아빠는 그동안 번 돈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막대한 재산을 불려놓아서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쓰러진 아빠를 대신해서 집안의 기둥이 되고자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대학을 잘 가면 출세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어요. 난리 났지요. 제가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저희 집안을 만만하게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이전까지는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방인 취급 같은 것도 심했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도 많았거든요. 북한에서 금괴를 훔쳐와서 철강 사업으로 성공한 거다. 뭐 북한 공작단이다. 이런 말들이요. 함경도에서 큰 살인죄를 저지르고 넘어온 할아버지가 남한으로 와서 형벌을 피한 거다. 하여튼 진짜 많은 소문들이 저희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머리와 실력으로 증명하니 사람들이 깨갱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조금 더 잘 나가야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항상 그런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마치 저의 모습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다고 하셨어요.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그런 자동차. 언제 어디서 어디에 충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같다고 하셨죠. 아무리 권력과 돈이 좋아도 내 상황과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고 때로는 걸어갈 줄도 알아야 한다. 너무 높은 곳, 한 곳만 바라보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 항상 정의와 도덕, 그리고 마음이 말하는 양심을 의식해야 한다. 알겠니?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위선이고 세상을 너무 만만하고 가벼운 것으로 보고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아버지처럼 멋진 사람 될 거예요.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지킨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 권력과 돈, 그 두 개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소권이 있고 또 검사를 끝마치고 나오면 얻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수임료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로 악으로 깡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사실 1차 시험은 1년 만에 붙었어요. 학교에서 천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했죠. 그때가 대학 1학년이었으니까요. 전 애초에 고등학생 때부터 검사가 꿈이었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판례 같은 것도 자주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1차는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차 시험을 10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만하라고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었죠. 30이 되기 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눈 딱 감고 한 번 더 했더니 결국에 그때는 성공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연수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소개받은 부잣집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제가 마음 놓고 검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여자였지요. 검사도 되었고 남부럽지 않은 집안의 여인까지 내 여자로 만들었겠다. 세상은 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찰이라는 조직에 들어가자마자 희망이 완전히 짓밟혔어요. 검찰이라는 조직은 철저하게 수직적인 곳이었고 상명하복이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사건 배당을 손으로 하는 곳이었으니 상사한테 잘 안 보이면 해결하기 힘든 사건을 배당받고 그게 저를 미치고 힘들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권력에 복종한 것 같아요. 더 큰 괴물이 되려고 제가 알게 모르게 잠식된 것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상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사건, 네가 담당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 그 피의자 건들면 안 된다고 증거 부족으로 그냥 풀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때리거나 불기소 때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데, 그래도 증거가 명확하게 있고 DNA에 일관된 진술까지 이 정도면 무조건 유죄인데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진하고 싶었고 더 잘 나가고 싶었고 무사히 퇴직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그때 저도 정신적으로 세속적이었고 권력에 순응하고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었죠. 소위 말해서 TV에 나오는 그런 썩어빠진 검사가 제 자신이 된 거였어요. 바로 저는 수사관한테 이거 증거 그냥 참고하지 말고 어차피 피해자 명확한 증거도 없고 진술밖에 없으니까 그거 증거 하나만 수사 기록에서 그냥 빼 지시를 했습니다. 수사관은 알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유일하게 제출한 증거를 증거 효력이 없고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직속상관 검사의 말에 따라서 그 피의자를 불구속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전화가 왔어요. 검사님 어떻게 해요? 피해자가 죽어서 사건 종료되었습니다.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 때문에 자살한 거랑 다름이 없었어요. 유서에는 어떻게 이렇게 증거도 있는데 일관된 진술까지 있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거지? 검사라는 사람은 왜 도대체 이런 판단을 내린 거지?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세상에 정의는 없구나. 이 세상은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안녕히 계세요. 너무 억울해서 죽을게요. 누군가는 돈과 명예를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짓밟고 올라간 거예요. 당신들은 똑똑히 기억하세요.
유서를 읽은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 했어요. 그때 아내가 전화를 건 거예요. 당신이 그 사건 담당 검사였어? 당신 미쳤어? 당신 때문에 갑자기 화를 내는 아내의 전화통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때문에 죽은 피해자가 아내와 아는 사이였고, 그것도 아내의 첼로 레슨 수강생이었던 겁니다. 거의 9년 전에 스승과 제자 사이로 만났고, 가정 환경이 굉장히 힘든 아이인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강좌에 무료로 등록을 했다가 거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서 거기 지자체에서 남는 예상금으로 그 아이한테 첼로 레슨 지원을 해주었고, 거기서 레슨을 해준 선생이 제 아내였던 겁니다. 명문대 음대를 나와서 무료 레슨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언니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다가 그 아이가 일이 생겨서 더 이상 첼로 레슨을 받지 못했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대요. 그런데 그 아이 학교를 다니다가 위계로 인한 가능 관련으로 피해자가 되었고, 피의자는 그 지역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어마어마한 백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하필 그 사건이 저에게 배당되고, 저는 썩어빠진 저는 피의자의 손을 들어주고, 결국 피해자는 분한 마음에 죽음을 선택했던 겁니다. 아내에게 그 지자체 관계자들이 그때 그 수강생이 마지막 선택을 했다고 혹시 아시냐고 물었고, 아내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사건을 알아본 거였지요. 그렇게 사건 배당 번호를 검색하다가 담당 검사가 저인 것을 알고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전화한 겁니다.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한 게. 대한민국 검사들은 다 이러니? 들어갈 때는 초임 검사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정의로운 검사가 되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에는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더럽다.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너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피의자한테 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아스러져가는 한 여학생이, 아무런 힘도 없는 교복 입은 여학생이 제발 살려달라고 자기 죄 없다고 울부짖는 그 작은 소리를 네가 발로 밟은 거야. 검사라고 좋아하고 그랬던 내가 병신이다. 병신이야. 아내의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잃은 듯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큰일을 저질렀구나. 큰일이다. 정말 내 인생 이제는 끝난 거구나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유가족들한테 머리채 잡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장님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넌 잘못 없어. 그 애가 그날 그런 옷을 입었으니까 자초한 거야. 라고요. 저는 부장님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사라는 옷을 벗기 싫었어요. 검사 내부에서는 피해자가 죽은 거? 그거 큰일로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죽었구나. 사건 종결. 다음 사건. 이런 게 일상이었고 자연스러운 거였거든요. 너무나도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무뎌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쓰레기 검사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몇몇 검사들 빼고 깨끗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위에서 손으로 수당으로 사건을 배당하기 때문에 부장검사들은 대부분 권위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안 썩을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검사 몇 년 하다가 결국에 그 조직을 나왔고, 나와보니 억대의 연봉을 제시하는 로펌들이 제 뒤를 줄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이구나 싶었어요. 아주 잠깐 저를 스쳐 지나갔던 그 피해자들, 나 때문에 죽었던 그 피해자들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어쩌면 저 모습이 나일 수도 있었는데 저는 망각한 거죠. 그렇게 수십억 연봉을 받으며 저는 일에만 빠져 로펌에서 보냈어요. 내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미친 듯이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도 없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조차 나는 네가 무섭다. 내가 괴물을 키운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 나는 너 같은 아들을 원하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넘어왔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백도 돈도 없으면 어떻게 당하는지 네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망이다. 아버지는 저와 연을 끊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연을 끊었어요. 검사 중에 집안 좋은 애들은 조사도 못하는데 승승장구하고, 저 같은 이북 출신 집안들은 적폐 취급당해서 매일 승진도 밀리고 그랬거든요. 미친 거였지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내 인생에 보태준 게 뭐 있는데요? 어쩌라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로펌에 들어가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살고 있던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어.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 알고 보니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신 겁니다.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놀란 저는 손이 벌벌 떨렸고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아빠는 의식을 잃었고 그래도 급하게 수술을 들어가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온 아버지 담당 변호사의 이야기. 아버지께서 200억가량 되는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께는 이 만년필을 물려주시라고 하셔서. 변호사의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하면서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 몰래 재산 관련한 정리를 한 거였어요. 아버지는 위를 바라보며 악마가 되어가는 저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선포를 하셨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으면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해놓은 상태였던 거죠. 어리석은 저는 어마어마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깽판을 쳤으니 말이죠. 시팔,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는데? 일가 친척들도 저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검사 옷 벗었더니 저렇게 악마가 되어버렸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저는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모아둔 돈도 전부 다 써버리고 술을 마실 때마다 자꾸 제가 피해자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울감이 찾아왔던 거였죠. 가족들도 저를 다 버리고 저는 홧김에 아버지 유골에 손을 넣어서 변기통에 뿌리고 자식이라면 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들을 어마어마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죄책감이 심해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막장 짓거리들을 했고 가족도 없고 그냥 골방에 썩어서 죽고 있었어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개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싫더라고요. 동기들은 다들 승진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못 나가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좀
그냥 세상에서 없어지고 싶더라고요. 저는 원래 야망이 장난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우울하기도 했고요. 내가 왜 사는 거지? 이런 생각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당뇨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8년간을 바보처럼 살았죠. 그 사이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는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그야말로 초엘리트 인생을 살다가 한순간의 욕심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들고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검사들은 양심도 없는 것인지 목 뻣뻣하게 들고 잘 살고 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양심은 있지만 욕심도 많았기에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다가 폐인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죠. 동기들도 제가 증발했다고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들 뒤에서 말을 쑥덕거렸어요. 저는 강원도 모 산골짜기 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시 일을 하든가 뭐라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쾌쾌 묵은 저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남은 아버지의 흔적, 200억이나 되는 재산을 기부하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때는 왜 그렇게 밉고 바보 같았는지 장례식장에서 해서는 안 될 폐륜화 짓도 하고 참 멍청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많이 했지요. 그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다가 아버지가 유산으로 유일하게 물려주신 만년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유일한 것이구나.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 만년필을 주신 걸까? 아직도 그 의미를 모르겠어. 내게 공부를 더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준 것일까? 정말로 모르겠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만년필 뚜껑을 열었어요. 그때 뚜껑 사이로 탁 떨어지는 무언가, 뭐지 하고 보았더니 쪽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쓴 편지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만년필을 방치해둔 거였어요.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았고 거기에는 아들아, 아버지다.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 만년필을 생각하게 되었단다. 우리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처럼 잘 나가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런데 네가 검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넌 그 초심을 잃고 너의 손, 너의 사인, 너의 결제 문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린지 모르겠다. 뉴스에서만 나오는 악마 같은 검사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나 창피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한 돈이 너에게 들어가면 또다시 그 돈을 믿고 엄청난 피해자가 나올 것 같아서 아빠는 이 돈을 너 때문에 죽은 피해자,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 기부했단다. 소영이처럼 성범죄 피해자들이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검사들 때문에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지 너는 모를 거다. 부디 아버지의 이 편지를 잘 보고 이 만년필로 다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편지를 본 순간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의 돈은 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죽은 소영이 같은 미성년자 혹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분할 기부가 되었던 것이었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막대한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다고 울부짖으며 말할 뿐이었어요.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화가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죽을 듯이 힘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싫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그 검찰 조직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악마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나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고, 그런 내가 무서웠어요. 악마를 만난 것처럼, 내 안에 악마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두려웠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제 귓가에 다 들릴 정도였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무서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 했던 짓들을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자.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으니 이제는 실체도 없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양심에 찔리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 둘씩 뭔가를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기부를 한 단체의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저의 그 사건, 저 때문에 피해자가 죽은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욕도 했어요. 지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뻔뻔하게 이런 단체에 들어와서 변호를 하려고 한다. 죽기 전에 뭐 사죄라도 하고 싶은 거냐 하면서 뒷말이 무성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설득시키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자 싶었습니다. 정말로 발로 뛰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나 둘씩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다. 그나마 피해자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들로요. 저는 평생을 다 바쳐서 노력을 해도 온전히 그 죗값을 다 치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저의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소녀가, 그 소녀가 피해를 입고 마음을 다치고 힘들어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아버지에게 만년필을 물려받고 10여 년 만에 그 만년필 속에 있는 진심이 담긴 편지를 보고 속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검사 일을 하던 동기들은 지금 한 자리씩 차지하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조사한 거 보면 다들 서민들한테 피해 주거나 혹은 회장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사건이 팽배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일 뿐이었죠.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내가 저 자리까지 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까 하고요. 뭐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좌절하고 힘들어했겠지요. 모든 검사들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위층에 탄탄하게 자리 잡은 상위 1%의 검사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들이 여전히 세월이 바뀌어도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고 지들끼리 팔이 안으로 굽어서 감싸주어도 뉴스에 한 줄 안 나오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역겹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저를 보고 역겨운 놈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우리 아버지처럼요. 집안의 자랑이었던 검사였던 내가 결국에 이렇게 되어버리고 지금은 그래도 반성을 하면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돕는데 정말로 많은 것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착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글을 쓰면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저를 알아볼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글을 쓴 이유는 제가 제 자신에게 공공연하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지은 죄를 속죄하면서 살려고요. 양심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로서 해야 하는 임무인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긴 저의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세요. 그래야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